철모 65년 11월 18일 조선 간금현 변두리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비극적인 종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한 남자가 스스로 독약을 삼키며 생을 마감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원형. 20년 세월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의 최후는 어찌 이리도 처참했을까. 그의 곁에는 5일 전 세상을 떠난 여인 정난정의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신이 놓여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두 사람,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얽혀 있을까. 조선왕조실록은 윤원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전대의 권신으로서 그 죄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이니 윤원형과 같은 자는 드물 것이다. 흉악한 죄들은 머리털을 뽑아 헤아린다 해도 다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실록에서 한 인물에 대해 이토록 극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과연 윤원형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 천권 3년, 경기도 파주에서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파산 부원군 윤지임의 다섯째 아들 윤원형. 그의 가문은 고려 말 문화시중 윤관의 후손으로 조선 건국 이후에도 꾸준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명문 파평 윤씨였다. 특히 그에게는 특별한 누나가 있었다. 훗날 중종의 계비가 되어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문정왕후 윤씨였다. 어린 윤원형은 어떤 꿈을 꾸며 자랐을까? 아마도 그는 평범한 양반 자제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평범한 삶을 꿈꿨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1943년 중종 28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하며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누나의 존재였다. 755년 그의 누이가 중종의 계비로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간 것이다. 이때부터 윤원형의 운명은 경랑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누나인 문정왕후가 1894년 경원대군을 낳으면서 윤원형은 단순한 문신이 아닌 왕자의 외숙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었을까, 저주였을까?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독배이기도 했다. 당시 조선 조정은 복잡한 권력 관계로 얽혀 있었다. 중종의 첫 번째 계비였던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은 세자, 훗날 인종의 외삼촌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여기에 기말로라는 무서운 권신이 있어 조정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윤원형은 이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젤보고 37년, 윤원형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기말로가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윤원형과 그의 형 윤원로를 파직시키고 유배를 보낸 것이다. 이때 윤원형은 절망했을까? 아니면 웅크린 호랑이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까? 흥미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말로가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 한다는 음모가 발각되어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 사건에서 윤원형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명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한다. 기말로가 자신을 문정왕후와 엮어 숙청하려 하자 먼저 선수를 쳐 기만로를 몰락시켰다. 윤원형은 그저 당하고만 있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말로가 제거된 후 윤원형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다. 홍문관 수찬, 사헌부 지평, 좌승지, 공조참판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아갔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1944년 중종이 승하하고 세자 인종과 왕위에 오른 것이다. 인종의 즉위는 윤원형에게 위기였다.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고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윤원형은 송인수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기도 했다. 이때 윤원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순순히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방역의 기회를 노릴 것인가?
운명의 여신은 윤원형에게 기회를 주었다. 1944년 7월 인종이 즉위한 지 불과 8~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이다. 인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야세는 윤원형이 남산에서 밤마다 촛불을 켜고 인종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진다. 또한 궁궐에 나무로 만든 사람을 묻어 저주를 했다는 소문도 바다하게 퍼져나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윤원형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점이다.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고 그의 동생인 경원대군 훗날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바로 윤원형의 외조카였다. 더욱이 명종은 겨우 12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다. 이제 윤원형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정적, 대윤 세력의 제거였다. 윤원형은 어떤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을까? 그는 매우 교묘한 음모를 꾸몄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난 것이다. 윤원형은 유님이 인종이 위독할 때 명종 대신 계림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이것은 명백한 역모 혐의였다. 문정왕후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유님 일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유님, 유관, 유인숙 등이 처형되었고 계림군도 도망치다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윤원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에게 반기를 들 잠재적 세력, 사림 세력까지 함께 제거하려 했다. 왜냐하면 사림들은 외척 정치를 반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윤원형에게 사림음은 언젠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을사사화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유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림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 유님에게 동조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윤원형을 비판하거나 외척 정치를 반대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윤원형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47년에는 정미사화를 일으켜 을사사화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림들마저 모조리 제거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을 빌미로 송인수, 이학수 등을 처형하고 권벌, 이연적, 노수신 등 명망 있는 신하들을 유배 보내거나 파직시켰다. 이렇게 하여 윤원형은 조선의 절대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대윤도, 사림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조선은 윤원형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권력을 장악한 윤원형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말 그대로 조선의 황제처럼 행동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며 사형될 사람도 뇌물을 받고 무죄로 석방시켰다. 그는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고 끝없는 사치 생활을 탐닉했다. 특히 윤원형의 경제적 수탈은 악명이 높았다. 그는 간척지를 대규모로 개간하여 사유지로 만들었다. 백성들은 그의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나 다름없었다. 관에서 종자를 공급하고 수령이 농사를 감독했지만 수확물은 모조리 윤원형의 차지가 되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기 쓴 성호사설에는 윤원형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진다. 윤원형이 병조판서로 있을 때 어떤 무인이 변방의 장수로 임명받고 감사의 표시로 귀한 화살통을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윤원형은 활도 쏠 줄 모르는 나에게 왜 이런 걸 주는가? 라며 투덜거리고는 화살통의 내용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락에 처박아 두었다. 그 무인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화살통은 열어보셨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윤원형은 깜짝 놀랐다. 화살통 안에는 화살이 아니라 순금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윤원형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 심지어 금의 가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윤원형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그의 인간성 자체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다. 야세는 그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자기 첩의 자식인 도리손이라는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야 하고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한 집을 찾아온 배다른 동생의 부인을 강제로 겁탈하고 소문이 날까 두려워 그녀를 절에 강제로 보내어 여승으로 만들었다는 끔찍한 설도 떠돌았다. 윤원형의 노비들 또한 주인을 닮아 기고만장해져서 대낮에 민가를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조선의 법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백성들은 윤원형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그런 윤원형에게는 특별한 여인이 있었다. 바로 정난정이었다. 정난정은 초계 정씨 집안의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불화행위도 어머니가 관비였기 때문에 천민 신분이었다. 어린 시절 기생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런 정난정이 어떻게 윤원형의 눈에 들게 되었을까?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 가진 여인이 아니었다. 정난정은 매우 총명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여인이었다. 그녀는 윤원형의 단순한 정부 칭후가 아닌 정치적 동반자가 되었다. 정난정의 야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그녀는 단순히 첩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윤원형의 정실 부인 자리를 탐했던 것이다. 윤원형의 본부인은 연안 김씨였는데 공교롭게도 김한노의 오촌 조카였다. 이것은 정난정에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다. 천복 51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윤원형의 본부인 김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죽음을 단순한 병사, 빙의시거로 기록하지 않았다. 김씨를 며칠 동안 굶주리게 한 다음 독이 든 음식을 정성껏 차려 먹여 독살했다고 명시했다. 야세는 시익에 독을 타서 죽였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김씨가 죽자 정난정은 마침내 윤원형의 정실 부인이 되었다. 1853년에는 문정왕후의 특별한 배려로 정경 부인의 책봉되어 외명부 종일품의 지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천민에서 정경 부인까지 이는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권력을 얻자 정난정은 본격적으로 권력 쟁탈전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정왕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유롭게 궁궐을 출입했다. 승려 보우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불교 부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윤원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상권을 장악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정난정의 영향력은 정치 영역에까지 미쳤다. 그녀는 서자 차별 철폐를 주장했고 실제로 이것이 정책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신분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신분 제도 때문에 좌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난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백성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난정 자신의 출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까? 아마도 후제에 가까웠을 것이다. 정난정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의 뿌리 깊은 신분 제도까지 뒤흔들려 했던 것이다. 윤원형과 정난정 부부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맹위를 떨쳤다. 양반 가문에서는 그들의 권세에 기대어 영화를 누리려고 앞다투어 사돈이 되기를 청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정난정이 낳은 자녀들은 모두 적자 신분을 얻었고 조정의 실세들은 앞다투어 혼인줄을 놓으려 혈안이 되었다. 무려 20년 동안 윤원형의 독재는 계속되었다. 1853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명종이 친정을 시작했지만 윤원형의 권력은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그는 1960년 부원군에 진봉되어 서원 부원군이 되었고 우의정을 거쳐 1963년에는 영의정의 자리까지 탐하게 되는데 윤원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선 윤원형에게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이 어엿한 성인이 되면서 더 이상 윤원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으려 했고 노골적으로 그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종은 윤원형을 견제하기 위해 일양이라는 인물을 등용했습니다. 일양은
명종의 또 다른 외삼촌으로 뛰어난 언변과 술수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명종은 일양이 윤원형에 못지않은 세력을 구축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양 역시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윤원형을 견제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명종은 일양에게 크게 실망하여 그를 변방으로 유배 보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윤원형에게 작지 않은 경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명종이 어린 시절에 순진한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원형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문정왕후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윤원형의 정치적 어머니이자 든든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러던 1965년 3월 윤원형의 견고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윤원형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를 보호해주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조정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그동안 윤원형의 눈치를 보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던 신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3사는 매일같이 윤원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윤원형의 비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 남용을 낱낱이 고발하며 그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처음에는 명종도 외삼촌이라는 이유로 윤원형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끈질긴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의정 이준경까지 나서서 윤원형을 귀양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관료들이 한마음으로 윤원형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자 명종도 더 이상 그를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65년 8월 명종은 윤원형을 영의정 자리에서 파직시키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윤원형을 변방으로 귀양 보내고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20년 동안 조선을 좌지우지했던 윤원형에게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몽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한양에 머물며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혹시나 상황이 다시 뒤바뀔 가능성은 없을까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윤원형을 규탄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윤원형은 결국 자신의 몰락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흩어질 것을 염려하여 어둠을 틈타 부인의 행색으로 변장하고 밤에 몰래 가마를 타고 도성으로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명종은 윤원형에게 방귀전리, 즉 모든 벼슬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양형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는 처벌이었습니다. 윤원형과 그의 첩 정난정은 황해도 간금의 외딴 시골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시골 유배지로 떨어진 윤원형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었던 그에게 이러한 몰락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정난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민의 신분에서 종친의 부인인 정경 부인까지 올랐던 그녀에게 다시 천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세와 영화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원형과 정난정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65년 9월 8일 윤원형의 본부인이었던 김씨의 계모 강씨가 의금부에 정난정을 고발한 것입니다. 죄목은 김씨 독살이었습니다. 강씨는 14년 전 김씨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정난정이 독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정난정의 악행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윤원형의 권세가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소. 더 이상 저 여자를 용서할 수 없소. 강 씨의 고발로 인해 정난정에 대한 탄핵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신하들은 정난정을 즉시 체포하여 엄중히 문초하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종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지만 윤원형과 정난정에게는 이미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어우야담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윤원형이 몰락하기 직전 한 어부가 한강 두모포에서 고래만큼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도 잡기 힘든 거대한 물고기가 한강까지 올라와 잡힌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누군가가 윤원형의 이름 유한행, 원형을 파자하여 점을 쳤습니다. 윤원형의 행, 형, 자를 파자하면 양쪽에 다닐 액싱, 행, 자가 있고 가운데 아래에 큰 따, 대, 자가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물고기, 유, 자에서 연어 발이 빠진 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크고 이상한 물고기가 잡혀 올라온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니 이는 곧 윤원형의 운명이 이 물고기와 같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라고 풀이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징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윤원형의 몰락은 더욱 확실해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늘도 윤원형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그의 불행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첼몰 65년 11월 13일 드디어 파국이 닥쳐왔습니다. 간금현의 시골집에 의금부 도사가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정난정은 이것을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낫다고 결심했습니다. 정난정은 미리 준비해둔 독약을 꺼내 망설임 없이 마셨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6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원형은 정난정의 싸늘한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20년 동안 권력을 함께 누렸던 동반자를 잃은 슬픔도 컸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운명 또한 정난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를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5일 후인 12월 18일 윤원형도 정난정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선을 20년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의 최후는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의금부 도사는 윤원형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기 위해 잠시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정난정과 윤원형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허탈해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은 권력을 잃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윤원형의 죽음으로 조선 정치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외척 정치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조선에서는 이처럼 극단적인 외척 정치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윤원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의 평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전대의 권신으로
그 죄악이 하늘에 닿기로는 윤원형 같은 자가 드물 것이다. 이는 실록에서 개인에 대해 내린 가장 가혹한 평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윤원형을 단순히 악인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를 제거하고 대윤 세력을 축출한 것은 그의 탁월한 정치적 계산과 수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능력을 사리사욕이 아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했다면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윤원형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 자체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을 백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권력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정난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천민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실제로 엄청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특히 윤원형의 본부인 김 씨를 독살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이야기는 권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권력을 추구하지만 권력을 얻고 나면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는 외척 정치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왕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쥐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지위가 혈연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권력을 더욱 강하게 붙잡으려 하고 결국에는 독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원형의 죽음은 명종에게도 큰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명종은 이후 외척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사림 세력과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종 자신도 윤원형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원형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죽음 이후 파평 윤씨 일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순조 때 이완용의 건의로 윤원형이 복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선이 망해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죽은 사람이나 위로해주자는 의도였을 뿐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무덤은 지금도 경기도 파주에 남아 있습니다. 윤원형의 묘 옆에 정난정의 묘가 자리하고 있지만 부부의 묘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첩으로서 아예 묘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데 그에 비하면 분명 정난정은 후한 대접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정난정의 자리는 그녀가 한때 누렸던 영광과 다시 천민으로 추락했던 비참한 현실을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조선이 멸망한 후에야 비석이 세워진 이들의 무덤을 바라보면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2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악명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윤원형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윤원형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윤원형의 이야기는 권력의 덧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윤원형은 20년간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신분제 사회에서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올라간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만약 그녀가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면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들은 분명 서로를 깊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권력과 야망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함께 독약을 마시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로맨틱한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잃은 절망감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권력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윤원형의 마지막 5일은 어떠했을까요? 정난정의 싸늘한 시신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난 20년간 누렸던 영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원형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듭니다. 윤원형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굴욕을 택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속죄하려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윤원형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지녔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된다면 결국 실패와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기보다는 백성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선 중기는 그야말로 외척 정치의 암흑기였습니다. 윤원형 이후에도 인원왕후의 아버지 김재겸, 임모광후의 아버지 김재남 등 수많은 외척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하지만 윤원형만큼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향유한 외척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원형의 사례는 더욱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윤원형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문정왕후에 대한 평가와도 깊숙이 연결됩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수렴청정을 실시한 왕비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뛰어난 정치적 능력은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친동생인 윤원형의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그녀의 정치적 업적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 이 두 악인의 몰락 이후 조선 조정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척의 간섭 없이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종 역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선조가 즉위하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선조 시대는 살인 정치의 전성기였습니다. 윤원형에 의해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살인들이 다시 조정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입니다. 이들은 윤원형의 악정을 철저히 반면교사 삼아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윤원형의 파란만장한 삶은 드라마와 소설의 매력적인 소재로 끊임없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판무파탈 정난정과의 위험한 사랑 이야기는 수많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에서 윤원형과 정난정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평가가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윤원형과 정난정을 과연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들을 단순한 악인으로만 낙인 찍고 잊어버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수많은 무고한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고 20년간 이어진 가혹한 수탈로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원형은 처음부터 권력에 눈이 먼 악인이었을까요? 정난정은 그저 신분 상승을 꿈꾸는 야심게 불과했을까요? 아마도 그들 역시 처음에는 나름의 이상과 목표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점점 타락하고 변질되어 갔을 것입니다. 권력은 마치 달콤한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그 맛을 보면 끊기가 어렵고 점점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됩니다. 윤원형과 정난정 역시 이러한 권력의 마력에 굴복한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윤원형과 유사한 인물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윤원형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잘못된 권력 사용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윤원형의 이야기는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윤원형이 그토록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견제할 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살림 세력이 건재했다면, 만약 다른 외척들이 서로 견제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당시 신분제도의 경직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조선 사회가 조금 더 유연하고 개방적이었다면 정난정 역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사랑 이야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야망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권력을 향한 욕망을 함께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이용하고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기묘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난정이 죽었을 때 윤원형이 보인 슬픔은 결코 연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진실했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들의 사랑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윤원형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조선을 20년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와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의 극적인 인생이 황해도 시골에서 비참하게 끝을 맺은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조선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은 패배자였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악역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악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평가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윤원형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권력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권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원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일 것입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무덤 앞에 서면 권력의 허망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2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권력도, 그의 부도, 그의 영광도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역사 속의 악명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는 한 그들의 죽음은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부정적인 의미일지라도 그건 역시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윤원형과 정난정,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권력과 사랑, 야망과 좌절, 영광과 몰락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지만 그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윤원형의 이야기는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 사랑, 인간다움과 같은 가치들 말입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이러한 가치들을 포기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윤원형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원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조선을 지배했던 권신 윤원형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입니다. 윤원형의 마지막이 자살로 끝난 이유를 곱씹어 보며 우리 모두 권력과 욕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